우리가 바닷속을 지날 때. 김지연. 정체가 시작된 것은 바닷속 터널에서였다. 국도를 타고 달려 섬을 빠져나갈 다리 위로 진입했을 때만 해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다. 자정에 가까워 오가는 차량이 많지 않았기에 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가 밀리고 있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섬과 육지를 이은 대교는 대통령 별장이 있다는 작은 섬과 그 너머의 또 작은 섬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바닷속으로 잠수해 들어가는 모양새였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터널로 진입하면 바닷속 터널이었다. 터널 천장에 달린 전광판에는 얼마만큼 깊이 들어왔는지를 알려주는 숫자가 써 있었다. 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멈춰선 곳은 세계 최저 수심 48m 지점이었다. 입구 쪽에서 사고가 난 모양이라고 수영이 말했다. 영재도 그 말에 동의했다. 급브레이크 소리에 잠에서 깬 때문이었다. 정작 운전대를 잡고 있던 수영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고가 아니라면 명절이나 출퇴근 시간도 아닌 자정 무렵에 5분이 넘도록 제자리에 멈춰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 영재는 피곤하다는 듯 크게 하품을 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침매 터널, 정체 따위의 단어들을 검색했다. 어디 SNS 같은 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글이 있냐고 수영이 묻자 영재는 고개를 젓고는 딴소리를 했다. 이 터널이 세계 신기록을 5개나 세웠대.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재해에도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더블 세그먼트 조인트라는 이중 접합 방식으로. 더블 뭐? 수영은 그저 빨리 이 터널을 빠져나가고 싶었다. 더블 세그먼트 조인트, 웃기지? 뭐가? 만약 지금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면 여기가 제일 안전할 거야. 쓸데없는 소리. 수영은 말없이 목을 좌로 우로 한 번씩 젖히고 뻣뻣해진 어깨 근육도 주물렀다. 고개를 돌려 영재를 보니 붉게 상기된 얼굴에 눈도 충혈된 것이 제법 취한 것 같았다. 수영은 팔짱을 끼고 등을 좌석으로 밀착시키며 눈을 감았다. 전광판이 아니라면 그 같은 깊이의 바닷속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내로 흘러들어오는 바깥 공기의 온도가 조금 낮아졌다든가 귓속이 공기로 꽉 찬 기분이 들 때가 있었지만 영재에게 조금 서늘해지지 않았느냐, 귀가 먹먹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터널 아니라 그럴지도 하는 대답이 돌아왔으므로 그게 꼭 바닷속을 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럼에도 수영은 해저에 있다는 기분이 선명하게 들었다. 이따금은 파도를 탈 때처럼 도로가 출렁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핸들을 잡은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었다. 터널의 접합 부분의 이음새가 고르지 못한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상의 도로를 달릴 때와는 달리 파도를 넘듯 출렁였고 귓속을 울리는 소리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수영의 기분에 불과했다. 교대할까? 영재의 말에 수영은 고개를 저었다. 영재도 진짜 바꿀까 해서 물은 것은 아니었다. 술을 마셨다. 그냥 미안하다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혹은 고맙다는, 수고한다는 인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안해할 필요는 없었는데 운전은 수영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생각하기로는 중독되어 있었다. 결혼 후 찾은 유일한 취미이기도 했다. 결혼 전 수영의 취미는 미드와 맥주였다. 또 테니스 후 맥주이기도 했고
웹툰과 맥주, 수영 후 맥주, 산 정상에서 맥주, 야구 중계와 맥주일 때도 있었다. 어떤 것을 마치고는 혹은 어떤 것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것이 수영의 취미였으나 운전에 빠지면서 맥주와는 멀어졌다. 오늘 다녀온 영재 친구네 집들이에서도 술 한 모금 마시지 않았다. 방 하나를 내줄 테니 자고 가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수차례 술을 권했지만 수영은 거절했다. 자고 와도 됐는데. 술을 권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영재였다. 불편하잖아. 친군데 뭐 어때? 연애 시절부터 여러 차례 만나온 사람들이었지만 수영은 한 번도 그 사람들과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재의 친구니 함께 쌍으로 만나 어울릴 뿐이었다. 그쪽에서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늘 예우를 갖추어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은 거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자주 만나지도 못하니 가까워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근데 그 얘긴 왜 했어? 영재가 안전벨트를 풀고 허리를 고추 세우다 문득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뭐? 고양이 말이야. 수영은 영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영은 집들이 내내 별말을 안 했고 그나마 길게 이야기했던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관해서였다. 거실에는 2개의 좌식상을 붙여 7사람이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30평대 아파트의 거실에는 소파며 유아용 미끄럼틀이 있어 상을 둘러싸고 7이 앉으니 북적북적했다. 갓 돌 지난 아기한테 미끄럼틀은 잃은 것 같다고 누가 말하자 직장 상사가 쓰던 걸 미리 물려받았다고 했다. TV가 켜져 있는 걸 시끄럽다고 누가 꺼버렸는데 9시쯤 슬그머니 켜졌다. 사람들은 수영에게 계속 술을 권했는데 수영은 운전을 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혹시 임신이 아니냐는 말도 나왔지만 수영은 고개를 저었다. 수영은 이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술을 거절하는 수영을 이해한다는 듯 누가 말했다. 차가 문제죠. 아마 그래서 수영은 그날의 일을 떠올렸다. 무언가를 차로 친 적이 있었어요. 하고 수영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재와 함께 전라도로 1박 여행을 갔을 때였다. 한적한 시골길에 이르자 영재는 운전 한번 해볼래? 하고 물었다. 20살 때 운전면허를 따고 오랫동안 장롱면허였던 수영은 망설이다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운전은 순조로웠다. 차는 부드럽게 나아갔고 시골의 쨍한 날씨는 비현실적으로 선명했다. 차내는 에어컨 바람으로 쾌적했고 코너를 돌 때 가볍게 한쪽으로 몸이 쏠리는 것에도 금방 익숙해졌다. 핸들을 돌리면 차도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단순한 사실이 그녀에게 기쁨을 주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몸이 부드럽게 풀어졌다고 느꼈을 때 영재가 잘하는데? 하고 말했을 때 그때 무언가가 차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잠깐의 정적 뒤에 영재가 벨트를 풀고 뒷목을 잡으며 차에서 내려 앞 범퍼를 살폈다. 잠시 망설이더니 쪼그려 앉아 고개를 숙여 차 밑바닥도 보았다. 한참 만에 몸을 일으킨 영재가 운전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는 수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양팔로 가위 표시를 만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러고 차에 올라탔다. 아무것도 없었어. 뭘 받길래 그래? 영재는 피곤하면 자신이 운전하겠다고도 했다. 수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얼마쯤 달리다가 수영은 힐끗 룸미러를 보았다. 지나온 도로 위에 검은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다. 저게 뭐지? 수영의 물음에 영재가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비닐봉지잖아 하고 이 사람이 말했어요. 수영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끝맺었다. 아 하고 사람들이 안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영재는 쥐고 있던 맥주캔을 찌그러뜨렸다. 또 캔 하나를 닦고 또 한 입 들이켰다. 이제 이야기는 초보 운전자일 때 겪었던 사고 경험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이어졌고 그 틈에 수영은 영재를 가리키며 이 사람은 고양이를 친 적이 있대요 하고 말했다. 지금 영재가 말한 고양이는 아마 그 고양이일 것이다.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으액 하고 누가 끔찍해하는 소리를 내뱉기는 했던 것 같은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이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 영재가 말렸지만 수영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답답해서 그래. 술 냄새 때문이기도 했다. 영재는 창문을 여는 게 영 내키지 않는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터널, 미세먼지 같은 단어를 검색하려고 했지만 인터넷이 잘 되지 않았다. 48m라잖아.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때 터널 끝에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터널 안은 곧 그 소리로 가득 찼다. 수영은 차창으로 목을 쭉 빼고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수영에서부터 한참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거기까지는 10수대의 차가 있어 빨갛고 파란 불빛이 번쩍이는 것 외에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었다. 대신 수영은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축축한 공기였다. 터널 안은 응달인 곳이 의뢰 그런 것처럼 한기와 습기로 가득했다. 수영이 느끼기로는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 같았다. 마치 물속처럼. 희끄무레한 조명이 쏟아지는 수족관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수영은 영재에게 이런 감상들을 말해볼까 싶었다. 그러나 관두었다. 앞유리창에 물방울이 떨어진 건 그때였다. 비 오나? 너 취했어. 여기 터널 아니거든. 설마 금이 가서 새고 있는 건 헛소리 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수영은 앞유리창을 통해 터널 천장을 올려보았다. 터널에 균열이 생겼을 거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온도차의 문제로 응결된 수증기가 천장에 맺혀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어두컴컴한 동굴 속처럼 축축한 터널 속이니까. 하지만 옆 차가 앞유리창에 워셔액을 뿌리며 와이퍼로 닦아대고 있을 뿐이었다. 그걸 확인하고도 영재는 마치 곧 터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듯이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만 좀 해. 뭐가? 손톱. 영재는 겁이 많았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조바심을 내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었다. 바닷속에 터널에 갇힌 채로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마 취기 때문일 거라고, 모든 상황이 약간은 꿈 같기 때문일 거라고 수영은 생각했다. 취기가 아니었다면 영재는 지금쯤 혼란에 빠져 소리를 질러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은 그런 게 귀엽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할 수가 없어졌다.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몇 번 그런 걸 물어본 것도 같았다. 그때마다 영재가 뭐라 대답했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언제 갈 수 있을까? 영재가 영 다른 대답을 하는 사이 앞차의 운전석 쪽 문이 열리더니 운전자가 내려 앞쪽으로 걸어갔다.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하러 간 것일 터였다. 수영은 그 사람이 돌아오면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가 차들에 가려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앞차에는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그나저나 영호 씨는 결혼 안 한대?
커플들 사이에 혼자라 좀 그렇잖아. 집들이가 7명으로 홀수인 것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용호 때문이었다. 영재를 포함해 고교 동창인 4사람은 10년이 넘도록 우정을 지속하며 집들이까지 오가는 사이로 남았지만 독신인 영호는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어딘가 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걘 독신주의야. 영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꾸했다. 그럴 능력도 되고.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는 들었다. 영호는 지난해 고향으로 돌아와 개원한 치과 의사였고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선생이었다. 모두들 얼굴 한번 보자고 성화였지만 모임에 데리고 온 적은 없었다. 아마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라고 수영은 생각했다. 4사람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 별다른 공통점이 없어 보였다. 다른 3사람은 졸업한 고등학교가 있는 동네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고 치과 의사를 제외한 2 친구는 대기업의 생산직에서 일한다는 공통점이라도 있었다. 영재는 직업도 살고 있는 지역도 달라 만나려면 늘 바다를 건너야만 했다. 3사람은 영재에게 너도 이 동네로 이사 오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영재는 고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나 가까운 도시의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 학교의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수영과도 일하면서 만났다. 대학교가 없는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았다. 3사람이 바다를 건너 영재의 도시로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결혼한 2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뒤로는 더욱 그랬다. 오늘 집들이에서도 화제는 갓 돌진한 아기들이었다. 현관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아기를 키우는 집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 났다. 아기를 안아본 적이 거의 없는 수영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잘 몰랐다. 대화 주제를 찾기도 힘들어 차라리 남자들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남자들 쪽에서는 그런 수영이 약간 부담스러운지 담배를 핑계로 베란다로 나가 자기들끼리 한참을 이야기하며 낄낄거리다 들어오고는 했다. 그때마다 아기 엄마들은 남편들을 욕했다. 애들도 있는데 왜 저러나 몰라요. 금방이라도 싸울 기세였기 때문에 수영은 언제 차를 타고 집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미나게 할까요? 누군가의 말에 수영은 베란다 쪽을 보았다. 그때 치과 의사가 담배를 입에 문 채로 2 손을 끌어 모아 휘두르는 동작을 취했다. 수영은 야구를 떠올렸는데 아기 엄마 중 한 사람이 말했다. 골프 얘기하나 보네요. 우리 남편도 요새 푹 빠졌어요. 시간 날 때마다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산다니까요. 어디 가서 딴짓하는 것보단 낫죠. 다를 것도 없어요. 저 아는 사람 내기로 골프 치다가 차 한 대 날렸대요. 그 순간 수영은 새로운 대화 주제 하나를 떠올렸는데 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기 하나가 으앙 울음을 터뜨려 때를 놓쳤다. 다른 아기 하나도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2사람이 아기를 달래고 나면 이야기하자고 마음먹었지만 둘 다 금세 돌아오지 않았고 그 사이 수영은 오렌지를 집어먹으며 하고 싶던 이야기들을 다 까먹어버렸다. 2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여전히 할 말이 없었고 오렌지가 참 달아요 하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아 맞다. 근데 낮에 출발할 때부터 거슬렸는데 수영은 영재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되었다. 트렁크에서 뭐가 굴러다니는 것 같은데 영재는 졸음 때문인지 취기 때문인지 말투가 느려졌다. 발음이 살짝 꼬인 것을 보면 취기에 가까울 것이다. 수영은 글쎄 하고 뭐가 굴러다니는지 모르겠다는 투로 대꾸했지만 실은 알고 있었다. 골프공이었다. 골프공이 트렁크에서 굴러다니고 있었다. 수영이 처음 골프공을 주운 것은 어느 밤 처음 가보는 동네에서였다.
운전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영재와 함께 출근을 할 때도 수영이 운전대를 잡았다. 퇴근할 때에는 번갈아 하기도 했지만 영재가 퇴근 후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수영 혼자 차를 타고 집에 갔다. 학교와 집이 그리 멀지 않았고 영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겠다고 했다. 그렇게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날에 수영은 자신이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이 태어나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도 집에 도착해 주차할 빈자리를 찾다가 깨달은 것이었다. 옆에는 늘 훈수를 두는 영재가 있었다. 며칠째 혼자 집으로 가던 수영은 집에서 자길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일찍 가서 할 일도 딱히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무데로나 한번 가보기로 했다. 목적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핸들을 꺾은 뒤 도착한 곳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동네였다. 지하철 노선도에서 그 비슷한 이름을 본 것도 같았지만 둘러보니 가까운 곳에 지하철역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도시가 끝나는 곳에 경계 같은 곳이었다. 오래된 주공 아파트가 있고 그 너머로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좋을 들판과 산 따위가 이어졌다. 고층 건물이 어둠 속에서 멀게 보이고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불이 켜진 집은 거의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건물들은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주었으나 그게 실제로 그런 건지 단순히 밤이기 때문인 건지 수영은 헷갈렸다.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면 수십 년 전에 지었을 법한 스타일의 건물들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고 그것은 외곽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수영은 생각보다 금세 외곽으로 나와버렸다는 사실에 놀랐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도시는 빠져나갈 수 없는 미로 같았는데 수영은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다시 둘러보았다. 일정한 간격으로 은행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비슷한 밝기의 가로등 중 유난히 노란 불빛을 발하는 것이 있었다. 수영은 거기까지 가보자고 생각했다.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지나는 차들도 없었다. 멀리서 차가 지나는 소리가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수영은 천천히 도로를 따라 그 가로등 아래에 도착했다. 차창으로 약간 텁텁한 밤의 기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에 한참을 주차해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봤을 때 59분이었다. 다시 또 봤을 때는 2분이었다.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수영은 비상등을 켜둔 채 내렸다. 다니는 차가 거의 없어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았다. 외진 도로여서인지 수영의 차 이외에도 고속버스와 덤프트럭 몇 대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가느다랗고 볼품없는 은행나무와 희멀건 불빛을 쏟아내는 가로등 아래를 지나간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일 것 같았다. 수영은 몇 발짝을 걸었다. 밤의 들판은 안개와 먼지가 뒤섞여 뿌옇게 흐렸고 축축했다. 충동적으로 멀리까지 나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 왔다는데 도취되었던 것도 잠깐이고 이내 수영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기분이 나빠졌다. 그때 은행나무 아래에 떨어져 있는 하얗고 동그란 것을 발견했다. 골프공이었다. 공은 새 것처럼 깨끗하고 윤이 났다. 공을 주워들고서 주변에 골프장이 있는 건 아닌가 둘러보았지만 버려진 듯 빈 들판과 산 따위가 전부였다. 수영은 그 후로도 자주 아무데로나 차를 타고 나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 우연히 몇 개의 골프공을 더 줍기도 했다. 어느 날은 그걸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별 의미도 없을 것 같았고 실제로도 그랬다. 영재도 운동을 하느라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영영 모를 것 같았다. 영재가 일찍 돌아온 날이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영재가 현관으로 들어서는 수영을 향해 어디 다녀왔어? 하고 물었을 때 수영은 잠깐 바람 좀 쐬러 하고만 말했다. 영재는 더 자세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듯 고개를 돌리고는 자신이 일찍 온 이유를 설명했다. 영재는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어깨 인대가 늘어나 당분간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잠깐 쉬다가 회복하면 다시 운동을 할 것처럼 굴었지만 그 후로 영재는 완전히 운동을 접었다. 함께 출근을 하고 함께 퇴근을 하고 함께 저녁상을 차려 TV를 보며 식사를 하고 나란히 누워 잠드는 생활이 이어졌다. 수영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수차례 눈을 깜빡이면서 자신의 드라이브에 의미가 없지는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영재는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의 정체를 밝히겠다는 듯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뒤쪽으로 가더니 트렁크를 쿵쿵 쳤다. 수영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취기 덕택에 바닷속 터널 안이라는 무서움은 완전히 극복한 것처럼 보였다. 한참 만에 돌아온 영재가 손에 쥔 것은 골프공은 아니었다. 피워도 돼? 담배였다. 누가 피우고 넣어놨는지 알 수 없지만 반 이상은 비어 있었고 라이터가 들어 있었다. 수영은 그게 왜 거기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수영은 흡연자가 아니었고 영재도 결혼하고 반년쯤 후에 아이를 갖기로 계획하면서 담배를 끊었었다. 어디서 났어? 몰랐어? 냄새에 예민하니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가끔 피웠어. 스페어에 넣어놓고 밤에 몰래 나와서 차에 앉아서 창문 열고. 가끔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눈 감아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런 날은 자일리톨 껌을 열심히 씹으면서 들어왔고 옷에는 다 날아가지 못한 담배 냄새가 났다. 하지만 차에 담배를 넣어두고 차에서 몰래 피워왔다는 것은 몰랐다. 차는 영재가 결혼 전부터 타던 것이라 영재의 명의였지만 결혼 후에는 수영이 더 많이 사용했다. 수영의 물건들이 더 많았다. 수영이 생각하기로 차는 수영만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와보니 영재에게도 그랬던 것이다. 스페어? 스페어 타이어 있는 공간, 트렁크에 타이어가 있다고? 수영의 말에 영재는 불도 안 붙인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웃었다. 넌 역시 운전만 할 줄 알지 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네. 무슨 뜻이야? 수영이 묻자 영재는 그런 질문이 이상스럽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대꾸했다. 무슨 뜻이냐니?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차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지. 스페어 타이어는 트렁크 바닥 밑에 있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그래? 몰랐네. 상식이야. 영재는 라이터를 들고만 있을 뿐 불을 붙이진 않았다. 트렁크에서 굴러다니는 건 뭐였어? 수영은 영재가 자신이 넣어놓은 골프공을 발견했는지 궁금했다. 담배 피운 건 뭐라고 안 하네? 물론 자신을 속였다는 것은 유쾌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담배를 끊었건 아니건 피운 흔적을 그럭저럭 없앨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수영은 영재를 그냥 내버려두고 싶었다. 담배를 끊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 안 끊을 거야? 마지못해 묻는 수영의 말에 영재는 보란듯이 불을 붙이며 말했다. 하긴 너도 밤마다 나가니까. 수영은 이번에야말로 무슨 뜻이냐고 물으며 모르는 척을 하고 싶었다. 수영은 혼자서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못했다.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집을 나가는 것을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은 했다. 하지만 가끔은 반복되는 외출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정말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영재는 오랜만에 담배인 듯 한 모금을 깊게 빨아들이면서 창을 열었고 차창에 팔을 괴고서 머금었던 연기를 다시 길게 내뱉었다. 마치 자기가 다시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어딜 다녀오는 건데? 담배는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밤마다 차를 타고 달려나가서는 1시간씩 돌아오지 않는데 여태 모른 척 했다는 데에 대해 수영은 화가 났다. 자신이 그것을 숨긴 것보다 그걸 모른 척한 영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까지 생각했다. 이렇게까지 자신에게 무신경할 수가 있는 것인가? 수영이 대답하지 않자 영재는 다시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수영은 무슨 대답이든 하고 싶었다. 침묵하면서 영재가 말하는 방향대로 이야기가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싶지 않았다. 골프공 때문이야. 말해놓고 보니 정말 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어쩌면 운전을 한다는 그 자체 때문일지도 몰랐다. 낮의 번잡함에 비하면 텅 비었다고 해도 좋을 새벽의 한가로움 때문일지도 몰랐다. 찹찹한 밤의 공기, 차분해지는 머릿속, 아무렇게나 달려가 도착한 완전히 낯선 동네에서의 생경하면서도 익숙한 느낌. 그런 것들을 이유로 댈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영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거듭된 유산을 이유로 들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만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다. 영재는 어떤 이유를 듣기도 전에 짧아진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튕기며 말했다. 다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수영은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었으며 도대체 뭘 알고 있었다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영재는 트렁크 속에서 가져왔다며 불룩한 주머니 속에서 골프공을 꺼냈다. 차문을 반쯤 열고 밖으로 던졌다. 골프공은 뒤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미안. 낮게 웅웅거리는 목소리여서 퍼뜩 인식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런 말이었다. 수영은 여전히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하고 물어야 할까 고민할 때 자리를 떴던 앞차의 여자가 돌아왔다. 여자는 수영을 향해 이제 곧 움직일 거예요. 하고 말하고는 차에 올라탔다. 여자가 그렇게 말한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수영은 핸들에 머리를 기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잠시도 참지 못하고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날 터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대해도 그런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수영은 고개를 숙인 채로 아직도 터널이 무너질까 겁이 나냐고 영재에게 물었다. 대답이 없어 고개를 들어보았더니 영재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어쩌면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를 소리들을 짓거렸던 건지도 몰랐다. 수영은 몇 해 전 대교가 완성되었을 때 영재와 함께 구경을 갔던 일을 떠올렸다. 휴게소의 전망대에 서자 대교의 시작과 끝이 한눈에 보였다. 밤이었고 대교는 피로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쏟아지는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반은 중간에 있는 섬까지 상판이 다이아몬드형 주탑으로 된 긴 다리였는데 그 섬에서부터 영재와 수영이 발붙인 땅까지 이어진 것은 없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은 그랬다. 저 부분이 바닷속 터널이구나. 영재였는지 수영이었는지 누가 그렇게 말했다. 둘이 동시에 말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는 들었지만 실제로 보니 다리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았다. 나중에 중간에 있는 섬에도 한번 내려보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교는 섬을 경유하기만 할 뿐 그 섬에 내릴 수는 없게끔 설계되어 있었다. 가려면 배를 타야만 했다. 섬과 육지 사이에 없는 다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사진을 찍었다.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나중에 폰을 바꿀 때였는지 실수로 다 지워버렸다. 드디어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도 영재는 깨어나지 않았다. 터널 천장의 전광판의 숫자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다. 해저 깊이 38m 지점, 해저 깊이 20m 지점. 수영은 천천히 차를 몰아나가면서 사고의 흔적 같은 것을 마주하길 기대했다. 박살이 났을 헤드라이트의 파편들, 어떤 조각들, 스키드 마크, 충돌 흔적이 남은 가드레일이나 벽. 그러나 조금 전 사고가 일어났을 게 분명한 그 자리에는 경찰차 한 대만 서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다. 터널 입구 근처에서는 누군가 경광봉을 흔들고 있었는데 가까워지고 보니 마네킹이었다. 차량 통행이 뜸한 심야를 이용해 도로면에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 얼마쯤 더 지나자 갓길에 레커차 2대가 서 있었다. 운전자인 듯 보이는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마 늦게 도착해 사고 차량을 견인할 기회를 놓쳐버린 듯 했다. 아무 흔적도 없지만 아마 사고는 있었을 거라고 수영은 생각했다. 어떤 일들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마련이다. 터널을 빠져나와 시내로 들어서기 전 공단 지역을 지날 때 영재는 깨어났고 영재가 긴 하품을 끝마치는 것을 기다렸다가 수영이 말했다.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영재는 여전히 눈을 감고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말하던 자기는 다 잊어버린 듯한 표정이었다. 수영은 대답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말했다. 사고가 엄청 심하게 났더라. 정말? 10중 추돌이었어. 승용차 하나는 완전 찌그러져서 경차였는지 중형차였는지도 모르겠더라. 앰뷸런스가 2대나 와 있고 사람들이 막 실려가고. 수영은 자신이 왜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쏟아내는지 알 수 없었다. 영재는 찡그려 눈을 뜨고서 창밖을 보았다. 안 믿겨. 수영은 그에 대해서 좀 더 우기며 실랑이를 벌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그런 단계들을 모두 생략해버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냈다. 정말이야. 나중에 블랙박스 확인해봐. 영재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짜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그때 영재는 잠들어 있었다. 차는 모든 풍경을 지나쳐서 집으로 향했다. 코너를 돌 때는 여전히 트렁크 속에서 무언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다. 대교를 지나고부터는 길이 뻥 뚫렸다. 자정이 지나서인지 지나는 차도 거의 없어 수영은 속력을 냈다. 영재가 좀 천천히 가 라고 말해도 알겠다고만 할 뿐 브레이크로 발을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만 강 위의 다리를 지날 때는 역계 안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서서히 속력을 줄였다. 멀리 앞쪽이 잘 보이지 않았다. 오른쪽 뒤에서부터 갑자기 달려온 큰 화물 트럭이 부항 경적을 울리며 추월해 지나간 다음이었다. 새끼 손톱만한 우박이 갑자기 후두둑 쏟아지기 시작했다. 수영과 영재는 깜짝 놀라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당황해하다가 이윽고 웃음을 터뜨렸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왜 웃음이 터졌는지도 몰랐다. 차가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제쳐두고서 두 사람은 우박이 쏟아지는 내내 폭소를 터뜨렸다. 속력은 점점 더 느려졌고 뒤에서 오는 차들이
차례로 경적을 울리며 지나갔다. 조심해. 영재의 말에 수영은 웃음을 멈췄다. 우박도 점점 잦아들어 다리를 건너자 더 이상의 우박은 없었다. 그곳에서는 우박 같은 게 떨어진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직 집에 완전히 가까워지기 전에 영재는 토할 것 같다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수영은 한적한 도로가에 차를 세웠다. 영재가 차에서 내려 가로수 하나를 붙들고 토하기 시작했다. 수영도 비상등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렸다. 간간히 지나는 차가 있었지만 크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았다. 외진 도로여서인지 수영의 차 외에도 관광버스 몇 대가 듬성듬성 서 있었다.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가느다랗고 볼품없는 벚나무와 희멀건 불빛을 쏟아내는 가로등도 있었다. 수영은 몇 발짝을 걸었다. 밤의 도로는 안개와 먼지가 뒤섞여 뿌옇게 흐렸고 축축했다. 수영은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트렁크를 열어 모퉁이를 돌 때마다 굴러다니던 골프공을 꺼냈다. 트렁크를 닫고 보니 뚜껑에는 우박에 맞아 생긴 듯 작게 온폭 팬 자국이 있었다. 손으로 쓱쓱 문지르자 그저 얼룩이었던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수영은 골프공을 벚나무 아래에 버리고 영재에게로 가서 등을 두드려 주었다. 영재가 이제 그만 됐다고 말할 때까지 수영은 영재의 등을 두드렸다. 두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탔다. 안전벨트를 매고 핸드브레이크를 내리고 기어를 주행 모드로 바꾸고 사이드미러로 달려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수영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며 지그시 엑셀을 밟았다. 그 모든 절차들 다음에 막 차가 나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꺾은 핸들만큼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 수영이 운전해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집에 가까워졌다. 낯선 것들 사이로 익숙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기분이 들 것이다. 두 사람은 그 기분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